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잘 다뤄보지 않았던 기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 시설 중에서 오늘은 그동안 다뤄보지 않았던 기타 시설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배우게 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한 접해보지도 못했던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는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뭐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뭐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현장도 있죠. 여러분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다양한 현장에 대해서 배워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뭐 장애인, 노인, 뭐 그런 일반 지역사회 복지관 이런 시설들 이외에도 사회복지 현장은 굉장히 분야가 넓습니다. 제가 처음 첫 시간에 얘기해 봤던 바와 같이 음, 이런 뭐 우리가 이른바 복지라는 이름이 붙은 시설들 뿐만이 아니라 무슨 상담센터라든가 또 아니면 가정폭력, 여성폭력 등과 같이 우리가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곳도 역시 사회복지의 현장 중에 하나라는 거,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뉴스라든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중에 우리 복지라는 것과 연관되지 않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 청소년 문제도 역시 사회복지 현장의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다 좀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내가 그 현장으로 진입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또 각각 분야별로 다른 실천 지식, 기술,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또 우리가 원하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탐색을 하셔서 또 그 분야에서는 그 분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이 과목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진로 탐색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어주기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학생들 중에서 제일 복수 전공과 부전공이 맞는 게 바로 사회복지거든요. 그만큼 사회복지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실제 그렇게 많이 다른 어떠한 전공들보다도 어, 굉장히 타 전공에 대해서 많이 열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간혹 사회복지 현장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되게 전문적이지 않은 정말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나가시게 되었을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클라이언트한테 가는 거죠. 우리는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너무 핑크빛도 그리고 또 너무 잿빛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장, 팩트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슈들 요즘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굉장히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피드백이 제대로 안 와서 저도 많이 답답하네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항상 100%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온라인 강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중반 이상 훨씬 넘어왔죠. 한 3분의 2 지점 정도 왔는데 나머지 3분의 1 지점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아셨죠? 자, 그럼 사회복지 현장이 이외에 다양한 시설들 중에서 오늘은 또 기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컨텐츠는요. 지역 자활센터,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상시에 아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랑의 열매 때문에 내가 조금 들어봤지 라고 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또 필요한 곳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바로 그 사회복지사 그 자격증을 따는 데 가장 자격증을 따려면은 회비 납부도 해야 되고 서류도 보내야 되고 자,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협의회는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얼마든지 또 관계를 갖고 또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게 될 그럴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협의회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노숙인 시설입니다. 사실 노숙인 시설은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도 보면은 아픈 손가락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제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정에서 잠을 주무셨겠지만은 이 노숙인 분들은 말 그대로 집 안이 아닌 집 밖에서 길가에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분야가 사실 그 어떤 대상자의 절실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꼭 필요하고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숙인 시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그리 썩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노숙인 센터가 뭐 지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실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제가 여기 있는 시설들 중에서 뭐 다 가봤지만은 제가 다녀본 사회복지 현장 시설 중에서 어떠한 시설들보다도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번아웃이 많이 되고 또 근무 시간과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좀 그래서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이 오기를 많이 꺼려하지만 또 젊은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참여를 많이 필요하는 것이 바로 이 노숙인 시설인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침 배우는 곳들이요. 지역 자활센터도 그렇고 다 뭐 노숙인 시설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부터 하나 시작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지역 자활센터에 아마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씩 가보신 경험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지역 자활센터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잘 안 가보신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자활센터가 어떤 곳인지 또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어떤 사업들 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먼저 영상부터 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그 진로를 묻다. 자활사업이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분야 근로에 참여시킨 다음 그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정책입니다.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취업 우선 지원 제도의 사전 단계 문제,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정책과의 중복, 정책 목표와 대상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자활사업, 그 진로를 묻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먼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성낙현 회장은 자활사업은 국가가 설계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시작된 생산 공동체 운동이다라고 하였고, 국회 보건복지부 양승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빈곤층을 단순한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수급권자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인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인적 자본이 취약한 참여자들에 대한 임상적 경험과 결과 자료들이 조건부 수급자의 분류 기준을 정립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의 사전 단계 대신에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참여자 분류가 가능한 구조로 1차 심사 단계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첫 토론자 나선 김성주 전 국회의원은 자활사업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로 위탁된 사례로서 사례 대상자 S씨는 한부모 여성 가장으로 2명의 어린 자녀와 생활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이주한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S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2명의 자녀와 생활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근로활동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부모 여성 가장의 어려움인 장여 양육,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시댁의 경제적, 정서적 도움이 있고 근로활동에 대한 욕구, 대학 중퇴의 학력, 바리스타 자격 보유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자활 근로 참여로 소득이 발생되면 필리핀 고향에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S씨는 근로 욕구가 높고 자체 진단 평가 시 단기성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배정 사례 회의를 진행하여 조기 사업단 전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 보유의 강점을 활용한 커피 드림 사업단 전환을 진행하여 자활 근로 참여를 진행하였으나 필리핀 모국 방문 일정으로 자활 사업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귀국 후에는 자활 사업 재참여를 의뢰하여 재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사업단 참여자로 사정되어 배정 사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참여했던 커피드림 사업단은 결혼자가 없어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과거 아동센터 영어교사 활동 경험을 강점으로 지지하여 특수활동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희망 어우르기 사업단 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활사업단 배정으로 안정적 근로활동을 하던 S씨가 내방하여 사업단 종결을 희망하는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S씨가 종결하고자 하는 사유는 자녀와의 갈등, 자녀의 학교 부적응이 원인으로 파악되었고, S씨는 자녀를 시댁에 맡기고 필리핀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S씨의 호소 문제 해소를 위해 긴급 사례 회의가 소집되었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복합적 사례 관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상자 문제 및 논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한부모 여성가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진행,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 및 양육지도 상담 진행, 학교 부정응 문제를 보이는 자녀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 서비스 연계와 자녀와 내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타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S씨의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긴급 개입을 진행하였고,
내담자의 정서 지지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 자녀의 학교 부적응 문제 원인 파악으로 부적응 문제 해소를 주 해결 과제로 선정하고 개입을 진행하였습니다. S씨의 가족 해체를 막고 주 호소 문제 해소를 위해 긴급 사례 관리를 진행한 결과 현재 S씨는 희망 어우르기 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등교 거부로 부적응 문제를 보이던 자녀도 학교에 잘 적응하여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적 기반이 많이 약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 나를 도와주거나 이끌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적, 인적인 자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힘든 일이 생겨도 빨리 제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정말 집도 절도 없고 이렇게 좀 기댈 수 있을 만한 좀 뒷배경이 든든한 일가 친척도 없고 이런 경우에 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자립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자립하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었고 정말 흙수저였던 분들 같은 경우에 요렇게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했었을 때 바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서 만든 거라 진 곳이 바로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자, 우리 지역 자활센터는요. 흔히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아까 이제 뒤에 나오는 노숙인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는데 저렇게 사지가 멀쩡한 분이 왜 일을 안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다 어디든지 취업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젊었을 때는 어디든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나이가 또 어느 정도 좀 중년 이상이 되면은 어느 곳에서도 잘 써주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좀 이례적인 뭐 그런 어떤 사회적 일자리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정말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지역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자활센터의 목적은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육체적인 거는 그래도 건강하지만은 사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기술이나 자격증을 따려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의 어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조차도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정말 이런 분들이 자활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활이라는 건요, 아무래도 또 노동하는 것과 근로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요. 또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왜냐면 이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 주체인 지역 자활센터 그리고 또한 이 근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노동부 산하의 그 고용지원센터에서 또 이 사업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 자활센터의 자활사업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지 볼까요? 자, 보시면 조건부 수급자가 있어요. 그 다음 자활급여 특례자,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뒤에서 또 그 대상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어떤 근로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이를 위한 특정한 기술이라든가 기능을 좀 더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관련된 교육은 직업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 및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기별로 굉장히 어떤 그 직업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흐름이나 유행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저 직업이 굉장히 선망받는 아주 그런 직업이었다면은 요즘에는 퇴행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별로 일자리가 없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또 중간에 그런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거나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정보 제공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근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또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죠. 자, 이와 관련해서 또한 우리가 그 교육을 받고 있을 동안에도 어떤 그 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저소득층에 이제 어떤 이런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이런 것들이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생업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업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알선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창업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과 또 어떤 경영적인 부분을 지원할 겁니다. 또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완전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활 공동체를 통해서 서비스 사업 미택 수행과 기타 자활을 위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 내가 잘해야지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의지가 꺾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럴 때에는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주어서 같이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역자활센터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중앙자활센터, 그리고 자활기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이 지역자활센터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다양한 지역 자활센터 간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이 지역 자활센터를 또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관 협의체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 지역자활센터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지부에 지역자활센터가 30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하고 많은 곳이 어디죠? 예, 역시 넓은 경기지부에 33개가 있네요. 자, 그리고 제주도가 제일 조금이죠. 제주도가 4개 정도 있고. 그래서 합계 지역 자활센터가 249개나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지역 자활센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서울에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구별로 하나 정도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의 눈에는 복지관 사람들이 많이 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249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지역 자활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자활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법에 대한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저소득 지역 주민들의 자활을 위해서 근로 역량 강화, 아까 교육 제공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요즘에는 좀 취업이 어려우신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해볼까?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들, 청년 창업도 많이 있는데요. 창업을 하는 데는 다양한 절차, 방법이 필요하겠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활참여 그럼 대상자 아까 좀 더 자세히 제가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 수급자, 아까 조건부 수급자 얘기했는데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취업에 있어서도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이 이 자활사업 참여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 지역자활센터가 그럼 이게 고용노동부에 해당되는 기관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분명히 이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소득 지역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활 근로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교육과 훈련 그리고 상담과 정보 제공 또한 창업 지원 그리고 중요한 것 여기서도 또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아까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각각의 어떤 취약계층 사례별로 사례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또 눈을 좀 돌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또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 있어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또 여기서 일을 하는데 또 좀 더 원활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같이 따셔도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이거 직업상담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 각종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또 이런 데에도 또 좀 점수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차분차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 우리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라는 곳 아까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전국에 지역자활센터가 249개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249개의 지역자활센터의 효과적인 자활 지원 수업 자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좀 지원하기 위한 이런 협의체입니다. 민간협의체죠. 자, 그 다음에 자활기업은요,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 주민들이 협력하여 창업한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사업에 참여했던 저소득 주민들이 나중에 이제 직접 창업을 합니다. 예. 그런 기업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활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이 자활후견
지역자활센터에서 본인들이 받았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자기처럼 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제 후배 저소득 주민이 되겠죠. 이 사람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사회환원의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2017년 말 현재로는 1092개가 있고요. 청소라든가 집수리, 돌봄 서비스 등의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제가 많이 직접 보았던 자활기업에는요, 뭐 행복한 도시락 이렇게 해서 또 좀 저렴하지만 또 건강한 먹거리 도시락 이런 급식업체 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뭘 봤었냐면 집수리도 있고, 도배장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또 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도배장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요즘에 보면은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각종 관공서라든가 회사라든가 어디든지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게 좀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보니까 차량 이렇게 방문 세차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봄마다 대청소 할 때 또 가장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침대, 침구류 세탁이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알러지라든가 아토피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 진먼지 찐드기 뭐 이런 것들을 세치하지 않으면 또 그런 각종 어떤 알러지성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또 근데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청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침구 청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살균 소독을 하는 그런 청소들도 있고 굉장히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자활사업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한국 지역자활센터 협회도 약간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전국에는 249개의 지역 자활센터가 있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하겠죠. 그리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 해서 자활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국기법이라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한국자활연수원, 그다음에 또 전국 14개 광역자활센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성과및 현황까지 여기까지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지역 자활 사업의 현황 성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태까지 지역 자활센터가 이제 249개 있다라는 거 봤었고, 또한 지역 자활센터의 참여자는 몇 명이 되는 거 아니? 2017년 말까지 14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여기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1916명,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자활 기업은 1092개가 있다고 그랬고, 자, 그럼 과연 이 자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활 성공률은 몇 퍼센트인가 봤을 때 34.4%, 거의 3분의 1 정도는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참여자의 탈수급률, 이 탈수급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 이 지역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였는데, 이제 내가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 생긴다는 의미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탈수급률 25.1%,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이제 수급권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소득이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하면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제일 먼저 저와 똑같이 빨간색 그 3개의 알맹이가 있는 그 사랑의 열매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는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은 복지에 대한 모금 그 자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안에서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또 우리가 사회복지를 파고들면요. 그 안에 우리가 또 좀 지원을 해야 될 다양한 특수한 상황과 또는 특수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공모 사업의 형태로 이렇게 이런 자원들을 배분해서 전국 각처에서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또 어떤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죠. 예. 자, 그럼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관련돼서 영상 하나 시청하고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여기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했던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격렬한 필치로 눈부신 색채를 꺼냈던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조현병, 우울증, 기억상실, 환각,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올랜더서 화병. 절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단어로 일상을 살아가고 기적을 그려갔던 화가.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가 삶을 포기함으로써 고우와 가장 각별한 사이였던 동생 태호는 큰 슬픔에 큰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6개월 뒤 형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 세상이 고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형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태호도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를 단명한 예술가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더 많은 거장의 그림이 우리를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당신은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바로 이들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피어 스페셜리스트 전민서입니다. 일기 문관의 부장님 조일렬이라고 합니다. 피어 스페셜리스트는 아픔의 전문가, 동료 지원가, 회복의 롤 모델로 자신이 겪었던 아픔, 또 그걸 극복하면서 생긴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익명 채팅방을 개설해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고민 상담도 해드리면서 같이 회복할 수 있는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정신건강 지식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조금 더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회의 그런 터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피어 스페셜리스트라는 것을 더욱더 알리고 제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나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멘탈 헬스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게 꿈입니다. 비영리 기관이지만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과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그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눔과 꿈 사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영리 기관들에게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또 기관이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활동가라고 부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먼저 놔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부터. 내년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가 있거든요. 거기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액터를 하면서 내가 병원에서 입원했던 그걸 그래가지고 후반기에는 멋진 칼럼을 쓰고 싶어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또 이렇게 그 웹툰 사진 칼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나눔과 꿈의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나의 빛을 무한히 뿜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의 열매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 교육,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글로벌, 보건, 의료, 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 속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지역사회 글로벌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며 전국의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167개의 기관들에게 3년간 300억 원의 지원 금액을 전달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당신, 우리의 별빛이 그대로 서로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더욱 노력하는 사랑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에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런 사업도 있었네? 자살한 사람들, 어떤 가족들을 위한 이런 치유 모임도 있었네?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복지기관에서 뭐 좀 진행하기에는 자원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뭐래요? 프로포절을 냅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비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자원을 받죠. 자, 제가 아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하면 여러분들께서 다 열매가 생각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 열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 알아두세요. 자, 백당나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면은 이 겨울 눈꽃 사이로 이 백당나무에 빨간 열매가 매달린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힘든 계절이 바로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운 계절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과 또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백당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에 또가 이렇게 나온 것이 이 백당나무, 요거를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겨울에 피는 어떤 그 눈꽃 사이로 겨울에 달린 나무 열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겨울에 가서 진짜 이 열매를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요, 이게 사회복지 시설일까? 뭘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는 사랑의 열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이것도 역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모금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정해진 법에 따라 모금이나 기부금품 모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법에 따라서 1998년에 설립된 법정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은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위를 두어 있습니다. 뭐 서울시지회, 뭐 경기지회 이렇게. 그래서 각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은 각 해당 지역의 복지 사업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몰리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98년도에 이제 설립됐기 때문에 99년도엔 조금 미미하다가 2002년도에 조금 떨어졌죠? 자,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007년 IMF 이후에는 좀 고만고만 하다가 이제 2013년도부터 굉장히 대대적인 또 홍보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자, 그러다가 2015년도에 주춤하게 조금 줄어들었네요. 자, 그리고 2017년 그리고 2018년 대비해 봤을 때 2018년도에는 2017년 대비 조금 줄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하고도 많이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동모금운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모금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기금,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모여진 돈을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데 기금 운영에 있어서 신뢰성, 투명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기관이죠.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주요 사업은 제일 첫 번째로 모금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해서 또 모금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별 모금 관련 단체 등과 협력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각종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이렇게 이런 자원을 받기로 했다 해서 뭐 이렇게 협약 체결하고 막 해갖고 사진 찍은 거 보실 거고요. 여러분들 1억 이상을 기부하신 분들이 이제 아너소사이어리라고 해갖고 또 이제 그렇게 좀 많은 돈을 기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이렇게 이제 회원이 되셨다면서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예인 중에 뭐 누구죠? 장나라, 아이유 이런 분들을 굉장히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후원 많이 하셨고 또 그 밖에도 다양한 분들이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어떤 홍보대사가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연예인으로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모여진 기금들을 배분하기 위한 배분사업, 또 이것이 또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중요한 사업인데요. 배분 사업은요, 아까 뭐 서울시지회, 경기지회, 이런 식으로 광역시 지회를 통해서 배분되고, 그 광역시별로 모금된 모금된 그 금액은 그 지역을 통해서 사용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배분 사업의 종류는,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제 항상 해마다 포절을 해요. 그래서 신청사업, 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돈을 모금된 돈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라 하고 신청사업 하는 게 있고요. 또한 지정기탁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특별한 사업을 지정해 놓고 자, 이 사업하는데 이 돈을 이렇게 쓰세요라고 기탁해 준 사업이 있고 또 특별기획사업도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우리 지금 이렇게 뭐 재난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위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자연재해라든가 이랬을 때 긴급 지원 사업 등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금에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것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이 위에도 갑작스럽게 또 이런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도 굉장히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에 특별한 서비스를 위한 그런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돈이 원하는 곳에 잘 쓰여졌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사에 보고를 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나 정부 보조금은 되게 정해져 있고 사실 프로그램보다는 인건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한 7-80%입니다. 그리고 10% 기관 운영비 정도 하고 나면은 사실 프로그램 사업비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작년에 뭐 인근에 뭐 갔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먼데 가고 싶고 더 좋은
환경이나 뭐 이런 데로 좀 체험 활동도 하고 싶고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 영역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영역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빈곤 대치를 위해서 현금, 현물, 기초생계 지원입니다. 이거는 아예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쌀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아니면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이라든가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금이나 현물을 현물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아 및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우린 이거는 이제 기아 종식을 위한 것인데요. 결식 예방을 위해서 주식, 부식 및 특수식.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라든가 또 씹지를 못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영양식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영양 및 급식 지원도 하고 있고요. 신체 정서적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의료비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심리 정서 지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종 사건, 사고, 트라우마 많고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살로 가족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족들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충격,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도 역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라고 해서 학습 지원, 또 직업 및 창업 교육, 평생 교육, 그리고 재능이 있는데 이런데 예체능은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재능 교육을 위한 어떤 지원도 하고 성평등입니다. 자, 남성, 여성. 이제는 남성, 여성. 우리가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여성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깨끗한 물과 위생, 식수위생 관련 지원 사업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정말 물 쓰듯 막 이렇게 정말 쉽게 쓰는데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요. 물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요. 물 때문에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아이들 배가 다 오염된 물, 해산물 먹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배 복수에 막 그 배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보셨죠? 다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깨끗한 식수, 위생 이런 관련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우리가 좀 깨끗한 환경을 또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런 재생 및 청정 에너지 지원도 있고요. 이렇게 좀 사업이 방대한지 몰랐죠. 예,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용 및 창업 관련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적정 기술과 정보 기술 격차를 지원하기 위한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고요.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하기 위해서 아동 보호 및 양육, 안전, 편의 증진, 돌봄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여가, 문화, 예술 경험 등. 자, 우리가 이런 여가, 문화, 예술 이런 것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활동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복지시설 환경 개선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라든가 이런데 요즘에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이렇게 겨울에 눈 쌓여 있으면 눈을 치우지 못하면 차가 올라올 수 있고 이런 데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제설기를 지원해 준다라든가 아니면 또 좀 사회적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시설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 지원이라든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자원의 선순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거, 해양 생태계 보호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북이라든가 또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몸살 앓고 있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텔레비전에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게 또 이렇게
북극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육삭 생태계 보호에 대한 것들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는 뭐 굉장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양하잖아요. 뭐 여성, 그다음 뭐 또 이렇게 장애인, 그리고 치매, 노인 등등등 뭐 이렇게 다양한 아니면 성적 소수자라든가 뭐 이렇게 인권 옹호를 위한 이런 권리 증진 사업에도 또 영역별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영상 하나 시청하고 가실 텐데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하고 제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격증 다 여기서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뭐 실습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또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추구하는데 우리하고 제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협의회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 사업 등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952년 2월 사단법인 사회사업연합회로 창립해 1970년 지금의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명시된 법정단체로 현재 중앙 및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와 158개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변화와 사회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복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은입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유튜브 TV 나눔 채널 공감을 개국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복 회장님을 모시고 나눔 채널 공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TV 나눔 채널 공감이 드디어 개국을 했는데요. 이 채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일까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눔 채널 공감은 생생한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 각종 사회공헌 분야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또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공감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회장님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마디로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를 하면서 정부와 민간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연구, 교육, 그리고 이제 홍보 등의 분야에서 민간 사회복지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를 대신해서 푸드뱅크, 또 자원봉사자 관리 등 각종 나눔 사업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머니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협의회 임직원 모두가 어머니 마음으로 대한민국 복지를 품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회장님,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사업은 푸드뱅크와 자원봉사 관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개인이나 식품회사 등이 기부한 물품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나 또 사회복지 시설에 나누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으로 약 한 2,200억 원의 식품과 또 생필품을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자 관리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약 한 8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기에 적합한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직장인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한 1,700여 명이 멘토로 직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식품이나 또 생필품을 기부하려는 기업이나 또 자원봉사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 협의회로 연락을 주시면 이러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공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시대적인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부응을 해서 우리 협의회 사회공헌센터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공헌센터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또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또 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업을 우리 협회가 직접 맡아서 운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 초부터 밸류 크리에이터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거래된 상품 판매 대금의 한 30 내지 40%가 소비자가 선택한 프로젝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착한 소비자와 착한 생산자가 만나는 세계 유일의 플랫폼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센터는 지역 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여기에 이제 제공되는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개발을 하고 또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밸류 크리에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해주시면은 좀 더 많은 사회공헌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다양한 나눔 활동과 복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나눔 채널 공감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네, 나눔 채널 공감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나눔 사업을 널리 알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또 다른 NGO들이 운영하는 사업도 홍보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나눔 활동이 활성화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눔 활동을 통해서 보람과 또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눔 사업의 활성화는 이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눔 채널 공감이 대한민국을 공감 사회로 만들어서 행복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나눔 채널 공감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유튜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TV 나눔 채널 공감. 우리나라 사회복지 나눔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부는 행복한 공감 사회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우리 사회복지사회 협회장님 통해서 사회복지협회가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셨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회에서는요, 사회복지에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각종 복지 사업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또한 각종 사회복지 사업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고 또한 사회복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참여라든가 관심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촉진시켜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아주 거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 주요 사업들 중에서 또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업만 좀 꺼내봤는데요. 하나 평가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하시게 되면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평가일 겁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아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쪽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린 국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집행을 얼마나 정말 투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과연 맞는 것인지, 효과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 사업을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하고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고 또한 우리 복지시설 운영을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기반을 정착함으로써 또 시설 간의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용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회복지기관은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굉장히 좀 방만하게 운영된 것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평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시설 간에 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여기 보시면 좀 잘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하는데 좀 기양하는 거 좀 더 열심히 더 잘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직원 사기도 올려야지 이렇게 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현장의 서비스 질도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인증관리 사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관리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VMS를 통해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의 인정관리 및 인정에 따른 더 보상체계도 마련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회복지 봉사활동의 정책 통계를 제공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이게 봉사활동은 VMS하고 또 행안부에서 하는 1365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해서 저쪽에서 봉사활동한 것도 실적이 할 수 있게 연동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권익 증진을 위한 이런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작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런 협의회나 이런 데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 한 가지 또 영상을 시청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번 영상은 좀 가슴 아픈 영상입니다. 우리 노숙인이 가장 많은 곳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마 서울역, 영등포역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을 근거로 한 노숙인,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사지가 멀쩡했는데 왜 노숙인을 하지라고 하지만은 실제 노숙인들 중에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내가 집에 돌아오는 걸 가족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노숙인 분들 중에는 뭐 정신질환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질환에 의한 그런 가출을 또 하신 분들도 있고, 또한 또 우리 IMF 때 노숙인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동안 어떤 경제적인 그런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가 중소기업 사장님 하다가 노숙인 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IMF 때.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번 우리가 이 노숙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영상부터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서울역 사람들이 이제 선전을 빼고 울려고 서울역 사람들이 한 거죠. 이제 서울역 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와갖고 이제 사동네에서 들어오니까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약간 더럽다고 피하기만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노숙자분들 보면 뭔가 여러 가지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무슨 몸이 이제 술 깨면 안 춥잖아요. 술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도 자는 거예요. 그럼 술 깨고 나면 그래도 죽어 있는 거예요. 많이 죽고 나갔어요. 배고 보기가 어렵죠. 조금 배고프니까. 물 잡으면 안 돼. 진짜 맞아볼래? 대성원에 철수. 서울역 와갖고 밥을 준다고요. 서울역이 밥 주는 데가 제일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밥 먹고 일할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고 새벽에. 자기가 지금만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노력 안 하지. 그러니까 게으르다 이게. 보이거나 사실 냄새도 좀 나고 그러니까 보기에 뭔가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40. 여기만 지금 40여 분 정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분간을 하실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이지 않는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이 만약에 비슷하면은 구분을 못할 것 같지만, 옷을 깔끔하게 입고 계신다면은 노숙인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노숙인 분들은 대부분들이 다 참 마음이 그렇게 모질지가 못해요.
다 좋은 사람들이고 조금만 이렇게 케어하고 따뜻하게 법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분들이 그냥 재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서울역입니다. 이곳에 서면 옛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기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낌은 나 같은 사람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월 한 2천만 원 정도 이자만 내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야반 도주를 무작정 올라오긴 했지만 참 걱정이었습니다. 밥은 어디서 먹을 것이며 잠은 어디서 잘 것이며 그렇게 제 서울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서울역 처음 와서 어울렸던 장소입니다. 그때 한 6분 정도 계셨는데 저쪽에 서 있으니까 어느 분이 손짓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노숙은 노숙이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말로 신고식을 여기서 한 거죠. 기철이라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가상의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그걸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습니다. 기타를 막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한테 계속 앉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곱이 아주 그냥 뭐 산만한 것들이 눈물에 밀려서 주르륵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슬프든지. 매년 전국에서 노숙인 300여 명이 사망을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노숙인들이 어떤 잘못으로 어떤 원인으로 왔건 인권과 생명의 문제니까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 서울역사네요. 여기는 서부역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 여기가 통로였는데 양쪽으로 작은 박스를 모아서 우리는 아파트라고 그랬습니다. 이 집들이 조그만하게 텐트처럼 지어져 있었고, 여기 이 지하도는 제게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서울역 처음 와서 첫 아침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서 내려오면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얼마나 냄새가 좋고 행복하든지. 그래서 와보면 줄이 저기 끝까지 서 있어요. 충성! 서울역에 말 나왔노? 내 보러 온 건 아니겠고. 아니, 형님 보러 왔지. 형님 보러 왔지. 우리 형님은 여기 보러. 그때 같이 노숙을 했던 형님들, 동생들, 누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쓰이죠. 어떻게든 이 거리로 나앉게 되기까지 이혼을 당했든 뭐 가산을 탕진했건 이렇게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그것만 치료해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 이쪽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열악하다. 노숙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훨씬 많아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CBS 노크보이에게 감사드립니다. 노숙 생활하면서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진짜 상대한테. 어떤 사람이 막 뭐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가만히 있었는데 저한테 막 대로 막 시비를 막 걸더라고요. 누가 막 나를 해코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와갖고 내 배도 막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겁이 나갖고 도망갈 때도 있었어요. 지금 거리에 나와 계신 분들의 대다수가 사실 남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현장 서비스도 당연히 남성 중심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화장실 가서 공동 화장실 가서 거기서 화장실 뜯어갖고 차고 그러지. 과거에는 그런 걸 잘 감지하지 못한 이제 주로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배제되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죠. 약한 여성은 공격 대상이 되기 쉽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좀 성적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이제 위험이 생기는 거죠. 신체적인 폭력도 그렇고 성적인 폭력도 그렇고 또 위험의 대상이 됩니다. 폭력 대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들이 더 몸을 노출하지 않고 숨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숨어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이런 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자립의 가장 중요한 건 전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주거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소득이 좀 적은 일자리라도 주거가 안정이 되면 그 일을 유지하면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주거, 그 다음에 일자리 이 두 가지가 실은 자립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안 빼자고 한 바람에 박스 갖다가 이렇게 부어서 갖다 놓았어요. 저는 이제 이쪽 방이 없으면요, 전 다시 이제 나가갖고 이제 거리로 생활해야지 이제. 실제로 이제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여성 노숙인에 대한 관심은 많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눈에 보이는 숫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하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분들을 고려한 좀 더 확장된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집이라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이 없을 때는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그 노숙인들의 탈노숙을 지원하고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또 생활하시는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과정의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 원룸으로 그 안에 그 주방과 그다음에 화장실 다 개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한 4.5평 정도 규모의 그 주택입니다. 여기는 제가 일 끝나고요 들어와서 편히 잠잘 수 있는 침대입니다. 일 끝나면 딱 집에 들어오면 뭐 스위치만 누르면 뜨거운 물 나오고 푹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게 좋았습니다. 밥도 하고 남는 거 끓여먹고 찌기도 하는데 주방입니다. 좀 간단하지만 음식은 맛있게 해먹었습니다. 반겨줄 사람은 없지만 옥상에 올라가고 사무실 올라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로의 하나의 만족을 느껴서 지금. 그래서 본인들의 자율 의지에 의해서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또한 느끼고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는 곳이 이 행복하우스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찾는 거 같지 않아? 네.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가서. 네. 응? 진짜 가정에서 재료를 아주 좋은 거 써요. 가정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해줘. 따뜻한 음식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세요.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안타깝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이런 좋은 환경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뭐 상담이든 뭐 설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의 삶과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양보하고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그분들한테 할애를 해드려야 되지 않냐. 그러고 우리가 또한 이런 부분을 잘 할 때 사회가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눈길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한다면은 이분들도 아마 깨끗하게 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 노숙인 중에서도요, 또 여성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또 어떤 위험에 성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이런 어떤 주거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안전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여성 노숙인 중에 해마다 부모가 다르고 누군지 모르는 부모가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은 여성도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노숙인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보다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또 이 노숙인 분들이 또 노숙인 시설, 쉼터나 이런 데 들어가자 그러면 또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냐고 그 노숙인 쉼터에 계시는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밤마다 서울역이라든가 영등포역을 다니면서 물어봐요. 따뜻한 핫팩이랑 커피 한 잔도 이렇게 드리면서 그러면은 자유가 없잖아. 이러면서 또 그런 데 들어가신 걸 또 싫어하시면서 굉장히 또 상당 기간 동안 거리에서 배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노숙인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에 대해서 좀 우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노숙인. 옛날에는 불황자, 불황인 뭐 이러다가 이제 불황자, 노숙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 자자가 놈자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노숙인으로, 사람인으로 바꾸게 되었죠. 자, 그럼 노숙인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노숙인이란 어떤 사람을 노숙인이라고 부를까요? 자, 일정한 주거와 또한 생업수단이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사람을 노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도 없어야겠지만은 생업수단도 갖추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또 다른 정의는 상당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자, 우리 예전에 이렇게 동네 공원이나 벤치,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지하철역 있잖아요. 예, 그런 데에서 이렇게 정말 주거 기능이 전혀 없는 이런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노숙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18세 이상의 자, 노숙인 시설에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노숙인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노숙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불황자가 있는데 이 불황자는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그럼 이제 노숙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또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데 노숙인들을 위한 그 복지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숙인 복지시설 중에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숙인들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은 노숙인들이 아까 전에 이제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생업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뿐만 아니라 또 이들의 어떤 생업을 위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직업 상담, 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노숙인 자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숙인 재활시설입니다. 이는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숙인들 중에 어떤 정신적인 장애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노숙인분들 중에는 정말 적절한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가 거의 잘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정확한 통계를 모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치료나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고, 노숙인 요양시설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을 위한 진료시설이 있고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노숙인 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을 보시면은요,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 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되는 사람, 상담을 해보면 이분은 정말 가실 곳이 없고 지금 당장은 보호자한테 인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입소시설에서 판단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 다음 본인이 입소시설에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자, 그리고 또한 관계기관 또는 상담 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노숙인 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을 볼까요? 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서 뭐 아까 얘기했었고 노숙인 자활시설도 말씀드렸었고 재활 요양급식 진료 시설 갔었고 그리고 쪽방 상담소 여기에서 이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까지 이렇게 노숙인 복지시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쪽방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놀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야간 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아까 보셨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이 험하고 또 거기 보면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2인 1조로 많이들 나가고요. 그리고 조를 이루어서 나가고 여성보다는 사실 남성 사회복지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숙하신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일시보호시설로 갑시다 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서울의 뭐 다리 밑이나 이런 데에는 또 이렇게 노숙인들이 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텐트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설 같은 데 가면 자유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시설 가면은 이제 술을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릭들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데를 또 기피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좀 추워지는 계절에는 굉장히 또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노숙인들이 어떤 범죄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위험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시설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또 여기에 대한 관리 기록, 급식 위생, 또 사실 노숙인 분들 중에는 이미 좀 적절한 식사라든가, 뭐 영양관리라든가, 건강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는 경찰서를 아주 집 드나들듯이 자주 드나들거나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라든가 해서 사망하신 분들 또 이분들에 대한 보호자를 찾아서 또 이런 것들도 전달도 해드리고 유류금품도 보관했다가 또 이걸 갖다가 전달해드리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그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부 등의 비치 등등등 서류 작업, 페이퍼워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 노숙인 복지시설이야말로 정말 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시설들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에서 평상시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았던 다양한 현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기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사회복지 시설에도 관심과 눈을 돌려주시고 아까 영상에서 뭐 보시고 이런 것처럼 이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무조건 왜 이렇게 신체가 멀쩡한데 일을 안 하고 있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노숙하신 분들 중에는 원가정에 들어갔다가 또 그 안에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어쨌든 이분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게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양한 시설들 중에서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노숙인 시설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